네, 지대론 하고요. 도시 공간 구조론을 보겠습니다. 지대론 하면은 그 지대의 뜻이 뭐예요? 지대의 뜻. 토지 임대료죠. 토지 임대료.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가장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그 뭔가가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지대는 토지 임대료 또는 뭐 토지 사용 대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지대론에서도 세 가지 위주로 이제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사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요거 하고요. 도시공간 구조론 하는 거 있죠. 도시공간 구조. 또는 도시성장 구조. 여기도 세 가지요.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이렇게. 일단 세 가지씩을 먼저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나중에 이제 플러스 입찰지대 할 거예요. 요 두 개 주제 합쳐서 지대론하고 도시공간 구조론 합쳐서 최근 10년간 15문제예요. 예, 최근 10년간 15문제. 그러니까 1년에 1.5란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해는 어느 하나만 나오고 어떤 해는 둘 모두 다 나오고요. 예, 그렇게 해서 출제가 되는 편인데 요게 조금 더 많이 나온 편이기는 해요. 근데 도시공간 구조론은 요 세 개 외에 다른 이론이 출제된 적이 없어요. 여기서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입찰지대 여기에서 거의 다 출제가 됐는데 그것 말고도 다른 게 출제되기도 했어요. 뭐 준지대다, 뭐 경제지대다. 경제지대는 문지 않고요. 준지대가 나왔는데 그런 것을 몰라도 사실은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15문제 중에서 우리가 이제 다루지 않을 그리고 난이도도 높아서 설명을 해도 이게 납득이 가기가 쉽지 않은 경제학의 내용이 있는 게 한 2문제에서 만약에 잡아도 3문제밖에 안 돼요. 15문제 중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버려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80% 이상은 이걸로 커버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집중적으로 파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충분히 80%까지도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이제 문제를 푸실 때 뭐 이거 처음 보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건 과감하게 버리라는 얘기예요. 저도 사실은 문제를 출제를 하다 보면은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이 교재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서도 난이도가 아주 높은 거 또는 아예 교재 자체에 없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출제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는 난이도 조정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중요한 거를 안 하고요. 그 새로 나온 거, 그걸 딥답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거는 다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나온 거 보이니까 그걸 파버리면은 이거는 완전히 공부의 방향이 틀려져 버리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그런 문제를 잘 안 다루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문제 위주로 그냥 계속 파란 얘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늘 이렇게 왼쪽에 써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많이 출제된 거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물론 써드릴 때도 이건 중요도가 좀 낮아요. 뭐 10분의 2예요. 뭐 10분의 0 이렇게 써드린 걸 잘 기억하셨다가 그런 것들 위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아무튼 자 이제 지대론에서 지대라는 것은 토지 임대료죠. 토지 임대료. 토지 임대료인데 요 지대와 지가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식 있죠. 지가는 이자율 분의 지대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자, 요 정도 공식은 좀 기억을 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이자율이 커지면은 지가는 어떻게 돼요? 요거하고 요거는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좀 전에 이제 랠리의 소멸력법칙에서도 했죠. 이자율이 커지면 지가는 떨어지게 되고요. 지대가 올라가면은 지가는 올라가게 되겠죠. 이건 비례 관계, 이건 이제 반비례 관계. 자, 이렇고요. 자, 이런 건데, 이 지대론에 관한 이론은 지금 여기에 요 세 가지가 농경지 지대론이에요. 세 가지가. 그러니까 농경지 지대론을 이제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면 돼요. 농경지의 지대론. 이거는 약 200년 전이에요. 200년 전 유럽이에요. 그때 당시 이론이라 해도 지금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죠. 다음에 요 농경지 지대론이 끝나면 요게 이제 도시지대가 돼요. 도시지대. 입찰지대는 도시토지에 적용한 지대론이에요. 그럼 도시토지 이용이 어떤 용도라 그랬어요? 도시토지 이용하면은 주, 상, 공 이런 이제 용도대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먼저 하고 난 후에 나중에 하시면 돼요. 그 중에 이제 차액지대, 다음에 위치지대, 절대지대. 자, 얘네들의 이제 핵심되는 내용을 이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사람 이름 안 쓰고 있죠, 계속. 근데 이제 교재에 보면은 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퀴넨의 위치지대, 리카도의 차액지대 이렇게 습관적으로 붙이니까 그 사람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 차액지대의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위치지대, 절대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지 사람 이름하고 이렇게 너무 매치시키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다고요. 우리 시험에 예를 들어서 이게 리카도라는 사람이 주장한 거거든요. 근데 마르크스의 차액지대론에 따르면 이렇게 틀린 지문 만들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거의 초딩 수준이에요. 초딩 수준.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대딩 수준으로 시험 보거든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안 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아시면 돼요. 자, 이게 농경지 지대론이라 그랬죠. 자, 농경지 지대론에서 이 농사 지을 때 지대의 차이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대의 차이가. 어떤 농지는 지대가 높고 어떤 농지는 지대가 낮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얘기할 때 이 차익지대는 비옥도 차이를 강조했어요. 비옥도 차이. 비옥도 차이. 자, 어떤 농지는 비옥도가 높고 어떤 농지는 비옥도가 낮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 똑같은 넓이의 땅을 농사지어도 양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비옥도가 높은 땅은 지주한테 주는 지대가 높을 거고 비옥도가 낮은 땅은 낮을 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똑같은 넓이의 땅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넓이의 땅이 있는데 여기는 10마리 생산이 돼요. 여기는 8마리 생산이 돼요. 여기는 5마리 생산이 돼요. 자, 다른 거는 똑같아요. 다른 조건은 넓이 똑같고요. 투입되는 노동량도 똑같아요. 자, 이것은 생산비는 똑같이 5마리라고 쳐보세요. 5마리에 해당하는 비용이 발생해요. 이 생산비를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농민이 1년간 먹고 살 양식하고 그리고 농기구값, 비료값, 종잣값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은 내년에도 다시 또 농사 짓고 또 내년에도 다시 농사 짓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용이 생산비예요. 다만 여기는 토지 사용 대가가 아직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자, 근데 그 토지를 사용을 했을 때 말이에요. 이 토지 사용했을 때 10마리 생산되면은 5말만큼 생산비를 빼고 남는 게 5말 생기죠. 그 남는 거 5마리 뭐냐는 거죠. 그게 누구한테 가야 될 것이다? 그게 토지 주인한테 갈 거라네. 토지 주인한테. 남는 것만큼은. 근데 여기는 얼마만큼 남아요? 3말만큼 남죠. 요게 누구한테 갈 거다? 토지 주인한테 갈 거라는 거죠. 그만큼 비용을 빼고 남는 게 있으니까 그 남는 만큼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산하는 방식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를 빼고 남는 게 있으면 그거를 지대로 해서
주는 거죠. 이걸 잉여라 그래. 잉여. 남는 게 있다. 잉여만큼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지주한테 주는 거죠. 자, 지주가 저거 땅 저렇게 만드는데 지주가 뭐 특별한 기여를 했을까요? 옛날 그 당시에 특별한 기여를 한 거는 아니에요. 그냥 토지주인은 그게 땅을 갖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어떤 땅은 이렇게 비옥도가 높고 어떤 땅은 비옥도가 낮고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자연이 한 거거든. 자연 어떤 조건에 따라서 비옥한 농지가 있고 척박한 농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저거 평야지대, 기름진 평야지대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산지 같은 데 척박한 곳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간이 한 게 아니라 자연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인간이 농사를 지었는데, 자, 노동을 투입해서 자기가 1년간 먹고 살 만큼, 그리고 내년에 농사 다시 지을 수 있을 만큼, 재생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생산비를 뽑았다면, 이거는 인간의 노력이 그만큼 투입됐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가져갈 거는 여기에 다 있어요. 근데 인간의 노력으로 가져갈 것 외에 추가로 여기에서 5마일 발생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자연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추가로 생긴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보는 거예요? 잉여라고 보는 거예요. 잉여. 지대라는 거는 다 챙겨가고 인간이 투입한 노력만큼 챙겨가고 이거는 인간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맞잖아요. 인간의 노력은 인간이 1년간 먹고 살 양식만 챙기면 되는 거지. 그 추가로 발생한 거는 자연의 비옥도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지.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인간의 노력을 초과하는 양이 여기는 5마리지만 여기는 3마리 되는 거죠. 여기는 인간의 노력을 초과하는 양이 없죠. 이런 땅은 이제 비옥도가 낮아서 지주한테 줄 양은 남는 것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땅은 지대가 0이 된 지대가. 이런 땅을 최열등지 그래요. 최열등지 또는 한계지라고도 해요. 이런 땅에는 지대가 있다 없다? 지대가 없어요.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근데 이 이론을 얘기하면서 어떤 거를 이제 추가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비옥한 토지가 유한하다 그래요. 비옥한 토지가 유한하다. 희소하다. 한정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수학 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왜 이런 표현을 써서 이걸 설명하는가 하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만약에요, 비옥한 토지가 무한하다면 굳이 이런 땅 농사 지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굳이 이런 땅 농사 지을 이유가 없죠. 계속 비옥한 이런 여기다 계속 농사 지으면 되죠. 비옥한 토지에다가. 맞죠? 그다음에 수학 체감의 법칙이 성립해야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생산 요소를 투입할 때, 그러니까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더 투입하든 농기구를 하나, 둘 더 투입하든 생산 요소를 투입할 때 계속해서 생산 요소를 투입할 때마다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굳이 이런 땅 농사 짓지 말고 여기에다가 사람 더 투입하고 농기구 더 투입하고 비옥한 토지에다가 계속 그러면은 계속 늘어나면은 굳이 이쪽으로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농지를 농사 지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더라도 또 추가로 이렇게 나중에 농민을 투입했을 때 생산량이 더 이상은 늘어나지 않는 한계에 다다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여기에 한 사람 투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에 한 사람 투입하는 것이 또 생산량을 많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성립하기 때문에 수학 체감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옥한 토지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면 또 그 다음에 비옥한 토지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계에 다다르고 하면 이 수학 체감의 법칙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요 차액지대는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요거예요. 비옥도 차이요. 키워드.
자, 그러면서, 자, 비옥도가 낮아지고, 비옥도가 제일 낮은 최열등지 또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있다, 없다? 지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지대는 뭔가 하면은,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위치지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사방팔방 교통조건이 똑같고요. 평평한 곳이에요. 산도 없고 강도 없어요. 자, 이런 곳에 여기가 도시가 있어요. 도시가 한가운데 있어요. 도시 주변에 농사 지어요. 농사를 지으면 이쪽으로 수송해 갑니다. 도시로 수송해 가요. 다른 데로 수출하지 않아요. 다른 데서 수입도 하지 않아요. 이런 거를 고립국이라 그래요. 고립국. 고립국. 교류가 없어요. 고립국 이론에서 비옥도도 똑같습니다. 비옥도도 똑같고 평평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위치. 자, 그러면은 갖다 팔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농산물을 갖다 팔 수 있는 곳은. 그러면 생산된 농산물을 어디까지 수송해 가야 돼요? 여기까지 수송해 가야 되죠. 근데 거리가 멀면 멀수록 뭐가 많이 발생해요?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럼 수송비까지 고려해. 이제는 대신 요거는 똑같아요. 비옥도도 똑같고 다 똑같다 그랬으니까 어떤 땅에 농사를 짓든 똑같은 양이라면은 똑같은 농지의 크기라면은 생산되는 양이 똑같아요. 농작물에 따라 다 바뀌는 거지. 그게 똑같은 농작물이라면 똑같은 양이 생산되는 거예요. 똑같은 농작물이라면. 농작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같은 농작물이라면 어디에서 농사 짓든 양이 똑같아요. 비용도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수송비가 달라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다 뭐까지 빼는 거예요? 수송비까지 빼는 거죠, 이제. 자, 근데 이 수송비는 이제 단위당 수송비에다가 이제 거리를 곱해야 되겠죠. 거리를 곱해야 돼.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니까 남는 거는 점점 줄어들겠죠. 그럼 안으로 들어올수록은 수송비가 절약되겠죠. 안으로 들어올수록 수송비가 덜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된다라고 해요. 수송비 절약분, 여기 키워드예요.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올수록. 자, 그러면은 멀리 가면 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데 제일 먼 곳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 멀리 가버리면 이제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은 빼고 나중 되면은 남는 게 없겠죠. 그러면 제일 먼 곳, 이런 땅을 여기서는 이제 또 한계지라고 표시한다는 얘기. 이런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있다 없다? 지대가 없어요. 자, 이 두 이론은, 요 두 개에 두고, 요 두 이론은 고전학파 이론이라 그래요. 고전학파. 자, 이 고전학파는 특징이 이 지대의 성격을 잉여로 봤어요. 잉여. 이 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 이 수송비는 인간의 노력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수송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을 제하고 남는 거라는 거예요. 남는 것. 이거는 인간의 노력을 초과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간 입장에서는 불로소득이라는 관점에서 봐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자, 그리고 이 고전학파 두 이론은 차익지대나 위치지대는 이런 최열등지 한계지에 지대가 있다 없다? 지대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이런 땅이 어떤 땅이에요? 최열등지 한계지. 겨우 뭐만 생산이 돼요? 생산비만큼만 생산이 되는 그런 토지예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5, 60년 전만 해도요. 땅이 없어서 농사 지으려고 이런 땅 주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좀 농사를 짓고 싶은데 이런 땅 갖고 계시는 거 그거 제가 좀 농사 지으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이런 땅은 생산해봐야 농사 지어봐야 겨우 생산비만 나오니까 공짜로 지으면 안 될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주인이 그래 공짜로 지으세요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당시는 그게 척박한 땅인지 척박하지 않은 땅인지 뭐 알겠지만 당연히
누군가의 땅을 농사 짓는다면 당연히 몇 대 몇으로 비율로 나누는 게 당연히 관습으로 인정되는 거였어요. 그걸 도지라고 하죠. 도지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몇 대 몇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뭐 농사를 지은 것은 아니어서 어떤 경우는 5대5, 뭐 4대6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요즘은 좀 많이 주인한테 적게 가는 것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농사 다들 안 지으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농사 지어주는 게 고마워요. 뭐로 놀리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농지를 놀리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뭔가 또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 지어주는 게 고맙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줘요. 근데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게 비율이 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땅에서 말이에요. 이런 땅에서 그래요. 농사 지으세요. 근데 암묵적으로 당연히 몇 대 몇은 있는 거예요. 이런 땅을 농사 짓는 사람이 4대 6으로 40%는 이제 준다면은, 지주한테 준다면, 예를 들어 두 말은 줘야 돼. 두 말은 그럼 몇 말밖에 못 가져가요. 세 말밖에 못 가져간다고요. 그럼 세 말밖에 못 가져가면은 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양식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죠. 이걸 초근목피라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이게 초근목피예요.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굶어 죽는 사람 하나 없이 농민들이 생산비만큼을 다 가져가서 굶어 죽는 사람 없이, 굶는 사람 없이 매년 재생산이 되는 게 현실인지, 아니면 늘 굶는 사람이 있는 게 현실인지, 해마다 굶는 사람이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런 땅에도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땅에도 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마찬가지 이런 땅에도 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이론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얘기한 이론이 이 이론이에요. 이런 땅에 있는 요 지대, 요 두 말, 요게 무슨 지대? 절대지대예요. 최열등지 또는 한계지에도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저 두 말이 무슨 지대라고요? 절대지대. 저 두 말이 최열등지 또는 한계지에도 발생하는, 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원인이 이거는 토지 소유권 자체로부터 발생한다는 거예요. 토지 소유권 자체로부터. 토지 소유권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땅 이런 거 없애려면 토지 소유권을 없애야 하는 거죠. 사유재산제를 없애는 거죠. 이게 바로 사회주의 경제학이에요. 사회주의. 이게 마르크스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전학파라고 해서 이걸 신고전학파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전학파 아닌 그것이 전부 다 신고전학파가 아니고, 고전학파든 신고전학파든 다 자본주의 경제학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회주의 경제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죠. 이거는 고전학파, 이거는 사회주의 경제학. 됐나요? 자, 나중에 이제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비교하는 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신고전학파는 이제 공업생산으로 넘어와요, 이제. 이 고전학파는 주로 이제 농업생산과 관련된 관점에서 보고요. 신고전학파는 이제 공업생산으로 넘어오면서 토지를 보는 관점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9쪽에 지대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위에 있는 이제 괄호 1번과 2번 여러분이 보시고, 149쪽에 지대 논쟁이라고 해서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뭐를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지대의 성격에서 고전학파는 뭐라고 본 거예요? 잉여로 본 지대 성격. 고전학파는 지대의 성격을 뭐로 봤다? 잉여로 봤다. 그래서 그걸 불로소득으로 본 거죠. 근데 신고전학파는 잉여로 보지 않고요. 비용으로 봤어요. 비용. 공업생산의 관점에서는 지대를 비용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고전학파는 농업생산이라는 관점에서 봤고요. 토지를. 이 신고전학파는 공업생산으로 이제 넘어온다 그랬죠. 공업생산은 제품 제조하는 거죠.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를 줘야 된다면,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가가 제품만 만들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지대를 줘야 된다면, 그러면은 그 지대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나는 제품 제조 원가가 올라가겠죠. 그 지대는 비용이라는 거죠. 그저 남는 것이 아니라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사용할 때,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제품 제조할 때. 그 사용할 때 대가를 준다면 제품 제조 원가가 올라가니까 지대는 남는 잉여가 아니고 제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비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보는 관점이 달라요. 자, 그 정도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농경지 지대 이론에서 리카도의 차익제도는 있지 않았습니까? 자, 거기서 의의를 보시면 비옥한 토지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이렇게 있죠. 비옥한 토지는 유한하다는 얘기예요. 비옥한 토지는 유한해요. 그러면서 뭐가 발생해요? 뭐가 성립해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 지대는 우등지와 열등지의 차액, 여기 뭐예요? 비옥도 차이라는 뜻이에요. 비옥도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자, 그 지대의 발생 조건은 지금 방금 위에서 나온 거나 다름없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 디귿을 보시면 되죠. 디귿. 디귿에 경작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한계지 또는 최열등지라고 하며,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의 구성 요인이 되지 않으며 또한 될 수도 없다. 즉 지대는 잉여다. 그러니까 리을의 앞 문장은 뭔 뜻인가 하면은 지대는 비용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토지 생산물 가격의 구성 요인이 되지 않으며 있죠. 토지 생산물 가격의 구성 요인이 되지 않으며, 이게 뭐라고요? 비용이 아니며 이 뜻이에요. 비용이 아니며. 비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대는 잉여다. 자, 됐죠? 됐고요. 평가에서는 니은을 보시면 되죠. 평가에서는 니은. 토지 소유자의 요구가 있으면 최열등지라 하더라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위치지대설은 T9에서, 자, 요거는 그 수송비 절약분이라 그랬죠, 아까. 그래서 1번에 T9은 고립구 이론에서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수송비 차이, 여기 키워드죠. 수송비 차이. 이런 수송비 차이가 뭐의 차이를 가져와요?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고, 지대 차이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됐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지대에서는 뭐로부터 발생한다?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발생한다. 이렇게. 그래서 최열등지나 한계지도 발생한다. 이렇게. 됐죠? 자, 요게 이제 농경지 지대예요. 요게 이제 되면 차익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요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입찰지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입찰지대는 어디에 적용하는 거라고요? 도시에 적용, 도시에. 도시에 적용하는데, 요 위치지대 있죠? 위치지대의 영향을 받았어요. 위치지대의 영향을 받아서 입찰지대가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입찰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입찰. 입찰. 경매에 참여하는 걸 입찰한다 그러지 않나요? 그죠? 경매에 참여하는 걸 입찰한다 그러죠. 입찰. 자, 그러면 여러분들 경매에 참여한다 이 소리가 토지를 경매에 붙인다 이 소리예요. 토지를 경매에 붙이는데 제일 한가운데 토지도 경매에 붙이고 제 중심에서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는 그 단계별로 경매 붙이는 거예요. 이 토지를. 자, 그랬을 때 제일 높게 써내는 사람이 낙찰받지 않겠어요? 제일 높게 써내는 사람이 낙찰받는데 지금 이 용도를 뭐로 보고 있어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 세 가지 용도로 보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용도로 보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이제 써내는 금액이 이제 누가 제일 높으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제일 한가운데 도심의 토지는 누가 제일 높게 써낼까요? 상업용이 제일 높게 써내지 않을까요? 그럼 요 땅은 누가 낙찰받는 거예요? 상업용이 낙찰받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높게 써낼까요? 그 다음은 주거용이겠죠. 주거용이 그 다음에 써낼 거예요. 그 다음은 공업용 이렇게 맞나요? 맞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래도 최대한 애를 쓰는 편이에요. 근데 이렇게 애를 쓰는데도 별로 이해가 안 되기도 하나 봐요. 어려운가 봐요. 학결은이 어렵나요?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러죠? 얼마나 더 쉽게 하면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충분히 이해되시죠? 앞으로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자, 이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 자, 근데 거리가 멀어지면 이 말이에요. 거리가 멀어지면 이제 써내는 금액이 점점 낮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에서의 이점이 점점 줄어들 거니까. 근데 그 낮아지는 정도가 다를 거라는 거예요. 상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바깥에 땅 낙찰 받아봐야 사람들 찾아오지도 않는데 이런 데는 아예 참여 자체를 안 하겠죠. 그럼 참여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이 되는 제일 원방에 있는 토지는 얘가 제일 먼저 끝날 거예요. 그죠? 뭐 상점 점포는 이제 거리가 멀면 아예 찾아오지를 않을 테니까 이렇게 써내는 금액이 가파르게 떨어질 거라고요. 상업용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죠? 근데 주거용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조금은 외곽에서라도 주거용으로는 괜찮을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써내겠죠. 이렇게. 공업용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그래도 좀 더 외곽에서라도 제조활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써내겠죠. 이렇게. 참여하겠죠. 그러면은 제일 높게 써내는 사람이 여기까지는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누가 제일 높게 써내요? 공업용, 주거용, 상업용이 제일 높게 써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누가 낙찰받는 거예요? 상업용이 낙찰받는 거죠. 그 다음에는 누가 낙찰받고요? 주거용이 낙찰받고요. 그 다음에는 공업용이 낙찰받는 거죠. 그래서 토지 이용 형태가 구간별로 달라지는 거죠. 토지 이용 형태가. 제일 안쪽은 상업용, 그 다음에 주거용, 그 다음에 공업용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낙찰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입찰지대의 정확한 이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입찰지대가 뭐냐? 입찰지대는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용액이에요. 최대 지불용액. 써내려고 하는 최대한의 금액이 바로 입찰지대예요. 이럴 때 초과이유는 어떻게 돼요? 초과이유는 0이 돼요. 왜냐하면 써낼 만큼의 최대한을 써냈으니까 남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상이유는 있는 거예요. 정상이윤까지 포기하고 써내는 거는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왜 우리 아파트 같은 거 경매 받을 때, 지금 시세가 3억이에요. 시세가 3억인데, 내가 3억에 써내면 바보 같은 짓이라고요. 맞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구저기 가서 사가지고 오지. 뭘 고려해야 돼요? 내가 지금 품 팔고 이렇게 애쓰고 한 요런 정도의 지금 비용은 고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자신의 그 어떤 수고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해서 뭐 한 2억 9천원, 2억 8천원 이렇게 써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안아야 되는 또 안아야 되는 어떤 권리 제한이 있다면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더 낮게 써내야 되죠. 그 지금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다. 임차인 보증금이 1억이 있다. 그러면은 뭐 2억 8천이 아니라 1억 8천을 써내야 내가 1억 8천에 낙찰받은 후에 다시 저 보증금도 1억 줘야 되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정상 이유는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정상 이유를 확보한 상태에서 추가로 얻는 게 없는 정도. 그게 최대한 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는 낙찰자의 비례라는 말을 써요. 낙찰자의 비례. 낙찰은 받았어. 근데 남는 게 없어. 써낼 만큼 다 써냈으니까. 남는 건 없는 상태. 그게 무슨 지대? 입찰지대. 최대한 써냈기 때문에. 됐나요? 자, 이 입찰지대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어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설명은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152쪽에 가시면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해서
입찰지대곡선은 도심으로부터 한 개 지점까지 각 지점의 토지를 경매에 붙였을 때 토지 이용자가 부를 수 있는 최고 가격을 나타내는 곡선이에요. 그러면서 2번에 보시면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일어날 경우 일반적으로 입찰지대 곡선은 우하향하며 원점을 향해 볼록한 형태를 지니게 돼요. 자, 여기는 이제 3개만 했잖아요. 3가지 용도만 나타냈잖아요. 무수히 많은 용도가 있다고 치고요. 사람들이 이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참여를 한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한다면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부드러운 선이 된다는 거죠. 부드러운 선. 그래서 원점을 향해 볼록한 형태가 된다. 요거를 어려운 표현으로 이렇게 가는 선 있잖아요. 이렇게 접한 선. 이런 선을 어려운 표현으로 포락선이라고 해요. 포락선. 떨어지면서 이게 앉잖아요. 이게 얘네들이 이 직선들이 앉듯이 이렇게 앉으면서 이렇게 떨어진 포락선이에요. 포락선. 자, 그런 거고요.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시면은 도시지대와 생산요소의 대체성 있죠. 자, 그 괄호 1번에 이제 생산요소의 대체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요거는 생산요소의 대체성. 생산요소 하면 뭐가 있어요? 생산요소 하면 노자토죠, 노자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대빵이에요, 자본이. 자본이 대빵이에요, 자본이. 그러니까 자본이 축적이 되면 이 말이에요. 자본이 축적이 되면 노동을 대체하고요. 자본이 축적이 되면은 토지를 대체한다 이 말이에요. 자본이 축적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본이 축적된다는 게 돈을 많이 모은다. 돈을 많이 모은다. 이것도 자본이 축적이지만 어떤 새로운 기계나 기구를 만드는 것도 자본이 축적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애한테 이제 가끔 교육할 때 이렇게 쓰는 말인데 뭐 자주는 못 쓰죠. 이게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한번 얘기하면 수렵시대, 원시 수렵시대에 물고기를 잡아 먹는데 이제 낚시를 해가지고 하루 8시간을 낚시를 해야 하루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매일 8시간을 일을 하면은 그날 먹고 살 수 있죠. 근데 조금 더 일하면은 배불리 먹을 수도 있고요. 근데 딱 8시간을 일한 후에 1시간은 매일 그물코를 만드는 거예요. 조금씩 그물코를 하나 한 땀 한 땀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1년간 그물을 완성을 했어요. 1시간을 투자를 해서 1시간 딱 8시간 일해서 그냥 배불리 먹지 않고 밥만 먹고 그러니까 1시간씩은 그물코를 만들어서 1년이 지났을 때 그물을 만들었어요. 자, 이제 그물이 완성이 되면은 하루 2시간만 일해도 먹고 살 수도 있어요. 요게 지금 1년간 자본이 축적됐다라고 얘기해요. 자본이 축적된다는 게 꼭 돈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돈으로 사잖아요. 그물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그게 결국 자본이라고 하는 건데 자본이 축적된다는 건 꼭 돈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구 같은 거. 기구 같은 것들이 새로이 만들어지면은 그게 자본이 축적이 돼요. 그럼 자본이 축적이 되면 뭐를 대체하는 거예요? 노동을 대체하는 거죠. 지금 8시간 중에 6시간을 대체한 거 아니에요. 그물이라는 자본이 노동 6시간을 대체한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본이 축적이 되면은 분명히 뭔가를 대체하게 돼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얘가 대빵이기 때문에 자본이 축적됐을 때 노동을 대체하기도 하고 토지를 대체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쪽을 보는 거죠. 이쪽을. 토지를 대체하는 거예요. 뭐 어떤 경우냐? 우리가 공간을 이용하더라도 이렇게 공간을 이용하든가 또는 이렇게 똑같은 공간의 크기예요. 똑같은 공간의 크기지만 여기는 토지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여기는 토지를 적게 사용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바로 뭐예요? 이렇게 가면은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한 거예요.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 됐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자, 이걸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해요. 이거 이제 표현 방식을 잘 기억해야 돼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이렇게 표현.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이쪽으로 얘기할 때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그래요. 노동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또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본이 대체를 하는 거니까 대체로. 자, 근데 이게 대체성이 높으냐 낮으냐 이렇게 따진다고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으면 쉽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지 않으면 이렇게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1차 산업이냐 2차 산업이냐 3차 산업이냐 산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요. 1차 산업, 농업, 공업, 상업. 자, 가면 갈수록 어때요? 가면 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는 위로. 됐나요? 이쪽으로 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됐죠? 자, 그것은 산업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생산 요소의 가격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생산 요소 가격, 그 뭐예요? 토지 사용 대가와 자본 사용 대가. 도심으로 갈수록 뭐가 비싸져요? 도심으로 갈수록 토지 가격이 비싸지죠? 그러면은 토지를 더 많이 사용해요? 덜 사용해요? 비싼데 많이 사용한다고요? 안으로 갈수록 적게 사용해요, 적게. 그러니까 도심으로 갈수록 토지를 적게 사용하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산업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생산 요소의 가격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있죠. 어떤 생산 요소를 다른 생산 요소로 대체하기 쉬운 정도를 말한다. 예컨대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하기 쉽다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은 것이라는 거죠.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생산 요소 가격의 상대적 비율이나, 그러니까 토지나 자본의 그 가격의 상대적 비율이나 기업 또는 산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심으로 갈수록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므로 비싼 토지를 덜 사용하고 자본을 많이 사용하므로 도심으로 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 고충화된다는 게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습니다. 됐죠? 자, 그 밑에 이제 경제지대 이런 것들은 난이도가 높고요. 중요도는 낮으니까 이건 나중에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남은 거는 도시 공간 구조론 하고요. 다음에 이제 곧 끝나면은 이제 뒤에 감정평가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